바로 콘서트 현장입니다. 방탄소년단이 갔다고만 하면 보세요. 이게 현대차 팰리세이드 광고하는 거예요. 어디서 광고하냐면 영국의 트라팔가 광장에서 영국에서 처음으로 방탄소년단이 등장하는 광고가 공개하는데 사람들이 비틀즈 이후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거 보러 모인 거예요. 광고만 보러. 방탄소년단 얼굴 나온다고. 도시가 마비가 됐어. 그리고 이제 지하철 타러 가는데 사람이 이렇게 밀려서 한국어로 한국 이름 부르잖아요. 그 다음 국가는 바로 비틀즈가 환생했다고 표현한 프랑스 현장입니다. 방탄사랑이 어마무시한 국가 중 하나인데요. 우리 한국 사람만 잘 몰라요. 방탄이 어느 정도인지. 또 방탄소년단이 윈블던 공연 한번 볼까요? 이거는 다 무슨 방송국이 찍은 게 아니고 방탄 팬들이 다 찍은. 버스 전체가 다 방탄 보러 가는. 이게 지금 한국의 촛불 문화를 수출한 거예요, 지금 이게. 외국에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면 사건 사고 납니다. 예, 근데 이 한국의 정서가 들어가니까 사건 사고가 안 나는 거예요. 왜? 외국은 꼭 사고 나요. 사람이 이렇게 몰리면. 이제 공연. 우리가 얼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오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이 친구들에게는. 옛날에 클리프 리차드 왔을 때 난리 났었잖아요. 한국의 파도 타기, 촛불 파도 타기. 이게 지금 한국의 촛불 문화를 그대로 지금 해외에 전수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른들 눈에는, 지금 우리들 눈에는 이게 뭐 이렇게 대단한가 하지만 지금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는
예, 뭐 이런 거 음악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같이 이런 걸 확인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야, 이게 나 혼자가 아니구나.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함께 하는 게 그것 자체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흥이 되는 거죠. 예, 나 여기 나 방탄 보고 왔어가 아니라 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 속에 나도 하나였어. 우리 만드는 거잖아요. 잘 보시면 자 여기 보면은 또 역사 전문가 전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그 전 세계 지금 한류를 전 세계 한류는 아시죠? 호주에서도 어느 정도인지. 제가 아프리카부터 시작해서 세계 일주를 남미까지 다 했잖아요. 이 한류는 우리가 지금 우리만 모를 뿐이에요. 전 세계가 이 한류의 대단한 엄청난 지금 그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 방탄소년단으로 인해서 한국의 그 경제, 그러니까 물건 사고, 음반 사고 이게 거의 6조 원 가까이가 됩니다. 1년에. 근데 이게 앞으로 몇백 조가 될지 몇천 조가 될지 몰라요. 방탄 하나 때문에. 왜 그러냐면 100년 전만 하더라도 100년 전, 200년 전만 하더라도 유럽이 자기네의 그 식민지를 개척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뭐를 보냈어요? 종교를 보냈잖아요. 선교사를 보냈잖아요. 선교사가 가서 선교사가 살해당하거나 선교사가 무리하게 그 나라의 미풍양속 해치고 무조건 예수 천당 불신지옥 외치면 조선 같으면 죽였잖아요. 그러면 그걸 핑계로 군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싹 쓸어버리고 장악을 해버려요. 그 나라를 점령해버려요. 그거는 서구식의 모델이에요. 100년 전, 200년 전.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냐? 방탄이 앞서가. 한류가 앞서가. 그러면 그 한류를 타고 한류를 드라마를 보고 이 뮤직비디오를 보면은 한국에서 쓰고 있는 이런 한국 그 한류 스타들이 입고 있는 방탄이나 장금이가 입고 있는 옷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수많은 드라마에서 나오는 옷, 그 다음에 식기 세트, 벽지, 인테리어 이게 다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타고 다니는 차. 그래서 한류가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상품이 들어갑니다. 한국 상품이. 한류 우리나라가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전 세계에 대단한 물량, 수주 이런 걸 다 계약 체결할 수 있는 게 한류예요. 이 한류의 가치를 우리가 이제까지 모르고 문화의 가치라는 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문화가 들어가면 영화 한 편만 하더라도 문화 한 편이 들어가면 대단한 게 들어가요. 자, 우리나라의 봉준호 뭐 해외 반응 한번 볼까? 이 해외 반응이 나오나? 봉준호 기생충 이 북미 반응을 보세요. 흥행 기록을 세우고 있는데 해외 반응을 많이 올리는 채널로서 한마디 하자면 지금 기생충의 북미 흥행이 심상치 않은데요. 아직 몇 군데의 극장 밖에 세 군데밖에 개봉 안 했어요. 온라인의 해외 반응이 올라오는 속도는 엄청납니다. 전 미국의 개봉한 영화보다 더 빠른 속도로 관객 수가 늘고 있어요. 9점대를 기록하고 있는 것. 2019년 메타크리닉 최고 평점을 기록하기도 했죠. 개봉하자마자 주말 종합 박스오피스 13위였고요. 현재는 무려 10위에 단 33개관으로요. 33개관. 이게 말이 되나요? 여러분 줄 서 있는 바로 거. 위에 9위부터는 1000단위의 관에서 개봉을 했거든요. 좌석 점유율은 지난주 북미 개봉한 영화 통틀어서 1위, 역대로는 20위였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0월 11일 북미에서의 첫 개봉은 뉴욕, LA 등 세 군데에 걸린 것이었습니다. 세 군데에서 열렸는데 너무 폭발적이니까 33개로 늘어났네. 극장당 평균 19만 3,547달러의 성적을 올렸습니다. 2주차 주말에는 33개의 극장으로 확
매진. 배우죠. 물론 제한 개봉은 리미티드 개념이 있기 때문에 영화관들이 몰려가서 보거든요. 일반적인 개봉을 했을 때도 좌석 점유율이 똑같을 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역대 제한 상영작들 중에서만 봐도 압도적인 성적입니다. 또 이 모습은 배우 박소담이 공개한 LA 개봉 직후의 모습입니다. 한국에서 볼 수 없었던 독특한 디자인의 머리와 마음을 표현한 5대 광고판도 눈길을 끕니다. 현재까지 기생충에 대해 SNS를 통해 코멘트를 남긴 해외 감독들을 볼까요? 베이비 드라이버의 에드가 라이트 감독, 웃기면서도 신경을 곤두서게 만드는 엄청나게 엔터테이닝한 스릴러로 제대로 크로스오버를 하며 이것도 한국 배경 영화로 돌아와서 정말 기쁘다. 어서 빨리 다시 보고 싶다. 엑스맨 다크 피닉스의 사이먼 킨드버그 감독, 무섭게 느껴질 정도의 엄청난 천재성. 유전과 미드소마의 아리 에스터 감독, 과장이 아니라 이 영화는 놀랍습니다. 봉준호는 현재 장르 스토리텔링에서 독보적입니다. 아찔할 정도로 뛰어나고 엄청나게 재미있으며 완전히 미쳤고 매우 슬픕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봉준호 무슨 비어? 아예 그냥 봉준호 열풍이 어디까지 불냐면은 LA 타임즈는 최근 왜 모두가 봉준호의 기생충에 대해 이야기 미국의 맥주 제조업체인 인사워 브루어리는 맥주 제조 아예 그냥 봉준호라는 이름으로 맥주 상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 버렸어요. 봉준호 비어. 영화에서 알러지가 예. 있는 복숭아를 쫓아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소품 복숭아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복숭아 향이 나는 풍미 좋은 맥주이고 이름은 봉준호 감독의 이름을 따 봉준호라고 합니다. 봉준호에다가 혹스. 또한 미국의 극장 체인인 알라모 드래프트하우스는 텍사스주에 있는 극장의 이름을 봉준호 시네마로 바꿨습니다. 극장에 걸린 동판에는 봉준호 감독의 작품 살인의 추억, 괴물, 마더, 기생충이 언급되어 있으며 그의 작품은 인간의 서스펜스, 유머, 그리고 기술의 조화로 우리에게 영감을 주며 알라모 드래프트하우스가 설립된 취지를 말해주는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기생충의 호평에 힘입어 미국 언론의 관련 기사도 쏟아지고 있는데요. LA 타임즈는 최근 왜 모두가 봉준호의 기생충에 대해 이야기하는가라는 기사를 썼고 CBR은 기생충, 봉준호의 멋진 영화를 스포하려는 자. 자를 감안 한국의 한류가 지금 세계적이라는 거. 제가 2012년도 7년 전에 해외 여행할 때 그때 태국쯤에서 그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그때 제가 접한 거예요. 그때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막 유명해져가지고 뭐 이 유튜브에 10억 명 돌파했다 막 이런 시점에 태국에 있었어요. 제가 한국인이라는 거 알면은 사람들이 다 와서 태국 사람이 강남 스타일 막 이래 내 앞에서. 이 열풍이 어디까지 가냐면 태국, 라오스는 워낙에 내가 산골들만 다녀가지고 거기는 이 인터넷 자체가 없으니까. 근데 인터넷이 되는 중국으로 넘어갔더니 중국의 운남성은 그 중국의 서쪽 끝이거든요. 운남성 산골짜기까지 들어가도 거기는 휴대폰이 있고 유튜브 있으니까 뭐 그냥 강남 스타일 하나로 다 통해요. 한국에서 얼굴은 중국인이지만 말하면 한국인이잖아요. 그럼 뭐 그때 내가 나이가 40대였는데 20대 젊은이들이 저하고 같이 놀자고 강남 스타일 가르쳐달라고. 한국인은 다 강남 스타일을 잘하는 줄 알아. 그래서 유튜브 보고 내가 배워서 했다니까. 이게 내내 여행을 그렇게 강남 스타일 하나로 여행을 했어요. 이란에 갔을 때는 이란에서는 뭐 다른 이란이 라마단 기간이었기 때문에 아침 점심은 식당을 안 해요. 저녁을 먹으려면 공원으로 가면 돼요. 가족끼리 다 쏟아져 나와가지고 공원에서 밥을 먹어요. 공원에서 밥을 먹는데 한국인인 걸 알면은
그냥 무조건 주몽 얘기만 하면 됩니다. 주몽, 소선우 뭐 이렇게 그 주몽 얘기만 하면은 사람들이 그 얘기 들으려고. 왜냐면 주몽의 시청률이 90%가 넘었어요. 이란에서. 이란이 인구가 거의 9천만 명이거든요. 90%면은 거의 8천만 명이 본 거예요. 그리고 주몽을 우리는 한 번 상영하고 내리잖아요. 거기는 주몽하고 장금이하고 그거를 5년에 걸쳐서 1년에 한 번씩 계속 반복해서 상영해 줬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5회째, 5년째 방송해도 시청률이 90%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이 한류가 들어간다라는 거는 왜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문화를 잘 만들까? 신기하지 않아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문화 강대국에 지금 이 놀이 문화, 그러니까 연극, 영화, 노래, 춤에 관련해서는 세계적인 이제 국가가 됐어요. 옛날에 우리나라를 뭐라고 불렀어요? 노래 잘하고 춤 잘 춘다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어렴풋이 우리 뿌리를 잘 모르니까. 그런데 이것을 왜 우리가 세계적인 문화 강대국이 될 수 있는지를 이렇게 우리나라 이름에 대한이라는 이름에 다 담겨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설명의 픽입니다. 세계 대다수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압니다. 우리나라 이름 대한민국 무슨 뜻인지 알고 불러오셨는가요? 당장 한자문화권에 있는 나라들만 보더라도 중국, 그런 세계의 중심이라는 자기들 나름의 자부심을 담았습니다. 일본, 해 뜨는 나라라는 뜻이었죠. 한국,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오늘 제헌절 기념 픽에서는 대한이라는 나라 이름의 뜻에 대해서 쓰면서도 잘들 모르고 썼던 그 이름에 대해서, 우리의 이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1948년 제헌헌법 첫 문장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로 시작했습니다. 주어를 대한국민이라고 썼고 대한국민이 대한민국을 건립했다고 하는 그런 문장을 만들었죠.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대한민국이 있기 전에 대한국민이 있었다고 썼습니다. 그 대한국민은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대한제국 국민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뜻으로만 쓴 것은 아니겠죠. 이 문장을 만들 때 문장을 썼던 사람들의 고민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은 제헌국회가 구성되어서 헌법기초 작업을 하는 동안에 세간에서는 국호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분분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하자 말자 하는 논의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국호를 지어야 할 것이냐에 이르기까지 여러 이야기가 나왔죠. 사실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큰 지지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 결정이 보도된 다음에도 그에 대한 반발의 소리가 높았었고요. 반발의 이유는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첫째, 대한의 한은 고종이 지은 일입니다. 우리가 민주공화국을 수립하는 이 시점에서 만국의 군주가 지은 이름을 그대로 쓴다는 것이 가당한 일이냐라는 것. 두 번째, 대한의 한은 사만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 역사상 사만 시대가 무슨 자랑스러운 시대였느냐, 무엇을 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냐,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 다 잊힌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였죠. 세 번째로는 설사 한을 쓰더라도 그 앞에 작은 나라 주제에 대자를 붙여서 대한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에 오히려 남사스러운 일이다. 이런 비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떤 국호가 좋으냐라고 이제 몇몇 신문들에서 전문가들한테, 지식인들한테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선 안 된다. 망한 나라일 뿐만 아니라 원래 대한제국이어서 나라 이름을 일본이 강제로 바꿔놓은 것이 조선인데 그 이름을 또 쓰기는 좀 그렇다. 그럼 어떤 이름이 가장 좋으냐? 외국인들이 다른 나라를 코리아라고 부르고 있으니 그 코리아의 우리말, 코리아로 알려지게 된 계기였던 그 시대, 고려라는 이름을 쓰는 것이 가장 좋겠다. 이게 여론으로서는 다수였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이름이 고려가 될 것이라고 미리 예상한 어떤 학교는 학교 이름을 선점하기 위해서 고려 대학교라고 지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반론,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으로 끝내 대한헌법에서 이름을 확정한 이유는 첫 번째는 뭐 당연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겠다는 인식 때문이었겠죠. 그러니까 3.1운동 이후 대한민국으로 이름을 정할 때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고종이 지은 이름을 그대로 쓸 수 있느냐, 나라 이름을 이제 새로 짓자라는 의견이 있었을 때에 뭐 알려지기로는 이제 작은 사실 하나만 알려져 있죠. 신성우 선생이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흥합시다 이렇게 해서 그냥 대한민국으로 정했다고. 그럼 대한이라는 이름을 애초에 지을 때는 어떤 의미를 담아줄까요? 사실 이름 짓는다는 것은 어떤 대상에 대해 가장 강력한 권력적 행위입니다. 이름 붙이는 것은 그 대상의 본질을 규정하고 그 대상에 대한 이름 짓는 자의 기대와 희망을 표현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함부로 이름을 짓지는 않죠. 1897년 스스로 황제가 되고 나라를 제국으로 승격시키기로 결정한 고종이 한이라는 이름을 지었을 때 여기에 어떤 기대와 어떤 희망을 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그 기대와 희망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당시에도, 그리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지금은 어떨까요? 한이라는 국호에는 그 일관성이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897년 당시 생각에서는 제국은 나라 이름이 한 글자여야 한다라는 그런 상식적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적 세계, 중국 중심의 세계 질서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국호를 붙이는 방식에서 참고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중국 역대 왕조는 하, 은, 주, 그 다음에 진, 한, 그리고 위, 진, 남북조 시대 거쳐서 수당, 송원, 명청에 이르기까지 모두 한 글자를 썼습니다. 이건 일종의 어떤 법적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인들의 자기중심의 세계를 보는 관행이자 시각이었습니다. 자기 주변에 스스로 자기들이 오랑캐라고 규정한 이민족의 국가들에는 예외 없이 두 글자씩 붙였습니다. 이게 부상, 일본, 조선, 유구, 안남, 토본, 돌궐, 흉노, 저 유럽 국가들인 히랍, 라마, 아프리카 국가인 애굽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쭉 붙여서 두 글자씩으로 정리를 해오다가 17세기에 러시아와 접촉하면서 러시아와 적대관계에 한동안 돌입했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새로 관계를 맺은 유럽 국가들에는 대체로 세 글자씩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요즘도 그래서 그 이름들을 많이 써요. 불란서, 연길리, 미리견, 흉아리, 토이기, 오지리 이런 식이었죠. 포도와 서바나 하듯이. 이른바 중화의 나라요. 두 글자는 오랑캐의 나라이며 세 글자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나라다. 이런 식의 구분법을 만들어냈던 것이죠. 나중에 아편전쟁 이후에 중국이 이른바 자기들이 오랑캐만도 못한 금수라고 이렇게 낮춰보았던, 얕잡아보았던 나라들로부터 모욕을 당하면서부터는 이제 그들과 대등한 관계를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했고, 그래서 한 글자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 나라 이름과 관계없이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쓰죠. 미국, 영국, 법국, 덕국 이런 식으로요. 한 글자식으로 바꿔줬던 겁니다. 네, 만국군법 체제에서 이제 중국과 대등한 국가를 선언한 이상 청나라, 당시 청나라였으니까요. 청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한 글자를 써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 그 한 글자를 무엇으로 선택할 것인가? 공식 기록에는 고종의 이야기만 나옵니다. 사실 역사적 사실하고 딱 맞지도 않는데 조선 태조 이성계가 사만을 통일해서 조선 왕조를 건립했고 그것이 여기까지 이르렀다. 게다가 외국의 문서를 보더라도 우리를 조선이라 하기보다는 한이라 부르는 경우가 있으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 같이 있던
신하들 심순택, 조병세 등의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역시 같은 맥락에서 찬동을 하죠. 한 글자를 써야 한다. 그리고 이 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조선의 조자와 생김새도 비슷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조선 후기 이래 유교 지식인들의 의식을 지배했던 생각이 그 이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뭐 이런 논리가 다소 어색하거나 또는 이제 사대주의적이다 이런 지탄을 받을 만한 구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만 조선 후기 지식인들은 중국식 화이론, 주자승리학의 화이론을 신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무렵에 나온 우리나라 역사서들은 항상 이렇게 시작합니다. 단군 기자 이래로. 단군 이래로라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단군 기자 이래로라고 시작합니다. 단군은 중국 요나라 때와 같은 시대에 이 땅에서 스스로 나라를 세운 창업의 군주인데, 기자는 중국 은나라가 망할 때 은나라의 독점을 피해서 동쪽으로 옮겨와 이제 여기에 중국과 같은 수준의 문화와 문명을 전수해준 인물로 추앙을 했던 거죠. 단군은 창업의 군주요, 기자는 교화의 군주다. 그리고 군주다운 군주는 기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조선 후기 역사학자들이 인식한 바로는, 또는 조선 후기 지식인들이 인식한 바로는 이 기자 조선을 힘으로, 폭력으로 무너뜨린 그런 이제 역적 조건이 위만조선이 된 것이고요. 이 위만조선의 나라를 빼앗기고 기자조선의 마지막 왕인 준왕이 남하해서 사만을 건설했다라는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통을 사만에 두었던 거죠. 사만의 한에 대해서는 이것이 우리말 하나 할 때 한과 같은 뜻으로서 으뜸이다, 최고다, 처음이다 이런 뜻을 가진 글자다. 그래서 대한의 한도 그런 뜻이다 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만 고종 당대에는 그런 생각을 하진 않았습니다. 기자의 맥을 잇는 그런 나라로 이제 만들겠다, 교화의 나라로 만들겠다라는 의지를 거기에 담았던 것이죠. 아시다시피 대한제국 선포 이후에 만들어진 노래가 지금 우리가 부르는 애국가입니다. 애국가 후렴구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힘나고 자랑스럽고 자부심이 느껴지고 그런 가사인가요? 이 나라가 언제 망할지 모르겠다고 하는 불안감, 위기감이 이 가사에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 사람이 이 대한이란 이름으로 잘 지키고 보존합시다. 이 간절함을 표현한 거예요. 그런 이제 위기의식 속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힘으로, 물리력으로 스스로 독립을 지킬 수 있을까? 그 이름을 지은 고종 자신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대신들도 동조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한이라는 이름에는 고대, 그러니까 그 사만이 있었던 시대, 비록 세계 문화의 변방에 위치해 있지만, 세계사의 변방에 위치해 있는 나라지만 문화적으로는 당대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중국에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 중국과 동등한 문화 수준을 가진 나라였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고종이 대한이라는 이름을 지었을 때, 대자는 그 당시에 관행적으로 쓰던 대영제국, 대청제국, 대일본제국 하듯이 관행적으로 쓰던 접사였고, 나라 이름은 제국의 이름 한 글자 한이었고, 그 다음에 국채로 표시한 것이 황제의 나라 제국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이름이 대한제국이었죠. 이때 대한은 그러니까 힘이 아니라 문화로서, 무력이 아니라 교화로서 다스리는 나라, 그러면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나라, 문화를 지키는 나라, 그렇게 해서 이른바 독립국으로서의, 문명국으로서의 자격을 갖춘 나라라는 그런 생각이,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3.1운동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할 때도 사실은 국제적 조건 속에서 한국의 위상은, 우리 민족의 위상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대한이라는 이름으로 망했으니 대한이라는 이름으로 흥하자. 흥할 수 있는 방법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전에 픽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백범 김구 선생이 나의 소원에 있어 우리가 힘으로 부력으로 세계 최고가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요 문화로 세계 최고가 되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도 바로 이 한이라는 국호에 담았던 당대 우리 조상들의 정신이 계승된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이르기까지 이어졌던 것이죠. 이제 누가 외국인들이 너희 나라가 응원할 때마다 대한민국 박수를 치는데 대한민국이 무슨 뜻이냐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비록 작은 나라이지만 문화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 되기를 지향하는 그런 나라이다. 그런 민족이다. 그런 우리의 공통된 마음을, 생각을 이 국호에 담은 것이다. 네, 전우용의 픽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안에 이런 뜻이 담겨 있다는 거 처음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문화와 사람들을 이 교화, 그러니까 교양, 어떤 아주 높은 덕목으로 지식으로 가르칠 수 있는 그 간절함이 담겨 있는 게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 덕분에서인지 지금 세계는 한류의 열풍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100년 만에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대한제국, 대한민국 이름을 지은 지 그 100년이라는 시간이 돌아왔을 때 비로소 그 이름에 담긴 의미대로 이 대한민국이 문화와 아주 높은 수준의 그 문화의식, 그러니까 촛불 집회 가서 보시면 알지만 사건 사고가 안 일어나요. 거기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이 모여도 사건 사고 안 일어납니다. 만약에 미국에서 100만 명 모였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프리카에서 100만 명 모였다. 아니 유럽에서 100만 명이 모였다. 상점 다 털리고 자동차 불타고 금은방이고 뭐고 나만 하는 게 없을 겁니다. 이 100만 명이 모여서 야, 요 사이에 내가 싹 숨으면은 모르겠지 하고 막 털어가는 놈들이 부지기수인 게 전 세계의 문화예요. 잘 사는 미국 선진국들조차도 한꺼번에 사람 모이면 반드시 사건 사고 일어나는 게 이 백인들의 흑인들의 문화 수준이 낮은 사람들, 잘 살지는 몰라도 문화 수준이 낮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 보세요. 대단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대단한 문화. 그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모여도 쓰레기 하나 안 나와요. 싹 다 자기가 들고 가버려요. 대단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문화를 생산해내는 능력이 이제는 세계의 최고의 선진국이 돼버린 거예요. BTS, 봉준호. 지금 프랜차이즈 스타들이 뜰 뿐이지 실제로 그 이후로 어마어마하게 과거에 우리 세대만 하더라도 모델래 하면 남자들은 대통령이고 남자애들은 대통령이고 여자애들은 선생님이요 간호사요 이랬어요. 근데 요새는 애들한테 모델래 그러면 가수 될래요. 연예인 될래요. 10중 8구는 연예인 된대. 머리가 똑똑하건 머리가 나쁘든 상관없어. 예쁘든 안 예쁘든 상관없어. 그게 일종의 문화적인 어떤 열망을 표현하는 거죠. 우리 피 속에는 고조선이라고 말하면 고조선이 있고 기자조선이 있고 위만조선이 있어요. 조선이 세 개의 조선이 있는데 지금 이 한반도 땅에 정착하신 조상들이 누구냐면 기자조선 분들이에요. 이 기자조선은 세계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고 그 세계적인 문화를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위만조선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반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문화를 지키고자 힘으로 폭력으로 억압으로 우리로 치면은 전두환
정도가 되겠죠. 이걸 지켜내기 위해서 그 문화를 가지고 그대로 남하에서 만든 땅이 사만입니다. 그 전통을 우리가 대한민국, 그 한자를 받아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국호를 지은 거죠. 이제 그 국호를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지은 지 지금 거의 100년 돼가요. 100년 넘었죠. 이제 서서히 그 이름에 담긴 열망, 소망,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그 시간대를 살고 있다는 게 행복한 거 아니에요. 전 세계 어딜 가나 우리 70년대, 80년대 술집 안 가봤죠?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 감시하러 다녔어요. 70년대. 60년대, 70년대. 네. 야, 우리 이거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장모님 혹시 아실 거예요? 예. 우리 정말 우리는 놀라운 족속이에요. 술집에 가면은 술만 마시는 게 아니 지금 젊은이들이 술만 마셔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술집에 가면 전부 젓가락장으로 스스로 장단 두드리면서 노래 불렀어요. 문화가 있었다니까요. 노래와 춤과 이런 것이 우리 지금은 없어졌지만 이미 우리들 피 속에는 이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젓가락장. 예. 이게 젓가락 장단을 그냥 악기로 지금 만든 거예요. 이게 젓가락 딱딱딱. 예. 예. 뜯어가지고 다 찌그러진 거 아니에요, 이게. 이게 지금 다 뜯어서 찌그러진 거예요. 예. 이렇게 찌그러진 것도 문화란 말이에요. 이게 다 뜯어서 젓가락으로 뜯어서. 예. 이게 한국의 문화였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문화가 이런 것들이 쌓이고 내려오고 내려와서 그래서 지금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힘이 된 거죠. 동이족 하면은 동이족에 춤추고 노래하는 족속이잖아요. 우리가 동이족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응? 동이족 왜 안 뜨냐? 동이족의 기원. 그래서 이 동이족은 기본이 지금 이것은 엉터리고 성경을 모르는 얘기고 성경 안에 이런 게 다 지금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이 동이족은 기본이 춤추고 노래하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가면은 괜히 아버지 따라서 왜냐면 엄마가 지시를 내렸거든. 아버지 술 마시는 거 감시해라. 어떤 여자가 붙어 있는지 감시해라. 그러면 그 5살, 6살, 7살 때까지 3년을 쫓아다녔어요, 아버지를. 그럼 아버지하고 친구들이 다 모였을 거 아니에요? 막걸리 한잔 하면서 젓가락 쫙 두드리면서 계속 노래 불러요. 이게 컵도 이 잔도 두드리고 주전자도 두드리면서 여기만 두드리느냐 다 두드려 테이블마다 다 두드리면서 노래 불러요. 방에도 노래 부르고 테이블에도 노래 부르고 이게 그런데 듣고 있으면 흥이 나. 그리고 제가 80년대에 철도청에 그 선로반에서 일을 했단 말이에요. 선로반원들이 일을 하면 이게 굉장히 무거워. 침묵 하나에 80kg짜리예요. 그냥 노가다를 하고 노동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노동요라는 게 있었어요. 하야 하면서 그 박자가 저절로 나오면서
그 박자에 맞춰서 곡괭이질하고 삽질하고 그러면 힘이 드는데도 힘이 드는 줄 모르고 같이 따라하다 보면 일이 끝났어. 우리는 흥이 있는 민족이었어요. 노래가 있고 흥이 있고 이게 대한민국. 지금은 이게 전두환 시대를 지나면서 사라졌어요. 독재는 없어요. 이런 흥이 있는. 원래 독재는 수도원 독재, 장미의 이름으로 나오는 그 수도원 원장의 독재로 인해서 웃음조차도 없어지잖아요. 독재는 웃으면 안 돼. 다 근엄해야 돼. 전두환 시절을 지나면서 이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젓가락 장단, 노동요. 노가다판에서 누가 요새 노래 부르면서 아야 한 삽 뜨고 두 삽 뜨고 아야 네야 세 삽 뜨고 이런 노동요가 다 사라졌다고. 저는 그걸 체험을 했어요. 8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싸그리 다 사라졌어요. 문화라는 것은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지금 플랫폼 교회를 지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한국이 문화의 강국이라서 그래요. 전 세계 세계적인 그 복음성가의 선두주자가 어딘지 아세요? 복음성가? 최고 수준의 복음성가는 한국 사람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계 최고 수준의 복음성가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제 만들어내고 있어요. 자, 복음성가 이 찬양, 기독교 찬양 영역은 서구가 2000년 동안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200년이 안 돼요. 맞잖아요? 150년 역사밖에 안 된다고요. 근데 150년 역사밖에 안 되지만 그러나 수준은 세계적인 수준이에요, 지금. 2000년의 역사를 150만에 따라잡아 버렸어요. 모르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성가대는 세계적인 수준이에요.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조그만 교회든 큰 교회든 조그만 교회대로 성가대 기똥차게 잘해.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거기는 전문가들 다 음대생들 쓰고 뭐 그래서 세계적인 수준이고 그리고 한국처럼 복음성가 가수 많은 나라는 그렇게 없어요. 그래서 세계 최고 수준의 복음성가 가수가 있죠, 우리나라에. 누군지 아세요, 혹시? 가수. 예. 소양은 예. 소양. 예. 소양이 나오는데 이 소양이 어느 정도 소향 미국 국가. 자, 한번 들어보세요. 미국 이 초청 받아서 여기 간 거예요. 이건 대단한 일이에요. NBA 게임에 NBA뿐만이 아니라 뭐 야구 개봉식 할 때 And now here to perform the national anthem from South Korea. Please welcome So Hyun. 예, 사우스 코리아 소형. 지금 NBA 이 세계적인 농구 지금 얼굴은 태국 사람 같지만 국적은 한국이에요. 근데 우리는 태국 사람처럼 보이지만 이 나라 사람들은 아시안이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노래. 얘네들이 2m가 넘는 선수들인데 소양은 160이 안 되는 짧은 키야. 2배 키가 거의.
여기까지 들어. 소양이 복음 가수로 출발했단 말이에요. 예, 출발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불려다니는 비싼 몸이 됐어요. 예, 전 세계적으로. 자, 여기에 또 소양이 어디 전 세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복음 성가 수준이 이 정도예요. 복음 성가만 잘해도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싸게 불려 나가는 아주 그 비싼 몸이 되는 거죠. 자, 여기 소영이 이제 야구장에서도 해요. 애국가도 부르고 무반주로 그냥 해봅니다. 자, 이게 지금 한국에 보이지 않는 이 기독교가 그나마 지금 제일 잘하고 있는 게 이 문화의 영역으로 들어가니까 제 실력들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 해석은 완전히 이 지금 문화를 못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 보세요. 대한민국의 문화가 전 세계로 들어가고 대한민국의 이 복음 성가가 전 세계 기독교로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만 따라가면 돼요? 복음만 따라가면 돼요. 문화가 세상 다른 나라로 들어갈 때 상품이 따라가듯이 이제는 이 플랫폼이라는 게 유튜브라든지 SNS를 통해서 따라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흘러 들어가는 건데 이제 복음만 따라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큰 틀에서 플랫폼 교회, 우버처럼, 에어비앤비처럼, 아마존처럼, 지금 쿠팡처럼. 쿠팡이 한국에서 시작했지만 사장은 미국 사람이에요. 자본은 일본의 손정희가 되고요. 일본 자본으로. 한국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떠야 세계적인 게 되니까. 왜 하필 한국에서 해요? 미국에서 하든지 일본에서 하지. 한국에서 시작해서 한국에서 히트치면 이제는 전 세계를 석권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이란 시장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엄청난 건지 아시죠? 이건 대단한 겁니다. 자, 이제 복음만 우리가 잘 준비하고 복음만 퍼뜨리면 됩니다. 예, 이게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에 담긴 비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석합시다. 문화가 들어갈 때 우리는 복음 가지고 따라 들어가면 돼요. 예. 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